제4장 피 묻은 포도.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조이스 램프리에르가 말을 꺼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벌써 꽤 오래됐군요. 정확히 말해서 5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도 그 이후로 줄곧 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답니다. 위는 미소 짓듯이 밝고 아래는 무시무시함이 감춰져 있는 듯한 이미지. 그리고 기이한 일은 그 당시 제가 그린 스케치가 그와 비슷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스케치를 언뜻 볼 때는 햇살이 내리쬐는 가파른 코너 지방의 소로를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스케치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어떤 불길한 예감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된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팔지도 그렇다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 스케치는 지금도 제 화실 한쪽 구석에 화면이 벽 쪽으로 돌려진 채 있답니다. 그곳의 이름은 레솔이었어요. 레솔은 코너주에 있는 기묘한 작은 어촌이랍니다. 매우 아름다운 곳이죠.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곳인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엔 그 옛날 코널의 찻집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답니다. 또한 상점들도 여러 개 있었는데 그곳에는 작업복을 입은 단발머리 소녀들이 양피지 위에다 제명을 손으로 직접 새긴답니다. 매우 아름답고 특이한 장소이긴 했지만 몹시 사람을 꺼리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도 했답니다. 잘은 모르겠군요. 레이먼드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추측컨대 대형 관광버스의 저주 같군요. 조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솔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좁은 데다가 마치 집의 측면처럼 경사가 가파르답니다. 자, 내 얘기를 계속 들어봐요. 난 그림을 그리기 위해 2주 동안 코너 지방에 내려갔답니다. 레솔에는 폴 하위스 암스라는 아주 오래된 여인숙이 하나 있었답니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15세기경에 에스파냐 함대가 거기를 폭격했을 때 파괴되지 않고 남은 유일한 집이라고 하더군요. 폭격당하지 않았다고요? 레이먼드 웨스트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역사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주겠어요, 조이스 양? 좋아요. 하여튼 에스파냐인들이 해안을 따라서 어디엔가 무기를 상륙시켜 놓고는 마구 쏘아댔답니다. 그 때문에 레솔에 있는 모든 집이 무너져 내려버렸다는군요. 하지만 그런 사실이 제 얘기의 요점은 아니랍니다. 그 여인숙은 정면에 기둥이 4개 세워진 현관 같은 것이 있는 고풍스럽고도 멋진 집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적당한 장소를 발견해서 그곳에서 막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 때 자동차 한 대가 언덕 아래로 구불구불 내려오더군요. 그 자동차는 여인숙 바로 앞에서 멈췄는데 그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엔 몹시 꼴사납게 되어버렸답니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더군요. 남녀 한 쌍이었답니다. 전 그들을 유심히 보지 않았어요. 여자는 옅은 자주색 린넨 옷에 같은 색깔의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내 그 남자는 여관에서 나와서 고맙게도 차를 몰고 내려가더니 부두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여관을 향해 다시 걸어 올라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차 한 대가 언덕 아래로 내려오더니만 한 여인이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녀는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밝은 사라사 무명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 생각으론 빨간색의 포인세티아로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 밝은 진홍색의 커다란 천연산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쿠바에서 만들어진 듯 했어요. 그 여인은 폴하이스 여인숙 앞에서 멈추지 않고 자동차를 계속 몰아 다른 여인숙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그 남자는 놀라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캐롤!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당신을 이런 낯선 곳에서 만나게 되다니 너무 뜻밖이군요. 이게 몇 년 만입니까? 내 아내 마거릿을 알고 있을 거요. 지금 저쪽에 있답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군요. 가서 아내를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들은 여인숙을 향해서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전 그 남자의 아내라는 여인이 막 여인숙 문에서 나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캐롤이라는 여자가 제 옆을 지나갈 때 흘끗 그녀를 살펴보았죠. 하얗게 분이 칠해진 턱과 반짝이는 빨간색 입을 보고서 저는 그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마거릿이라는 여인이 그녀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지 어떨지를 말이에요. 전 마거릿이라는 여인을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니 옷차림은 약간 볼품없어 보였지만 상당히 숙녀답고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물론 그런 것이 제가 할 일은 아니었지만 이따금 우리들은 우연찮게 매우 이상한 생의 한 단면들을 보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추측할 때가 있죠. 저는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대화 몇 마디로 그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었죠. 그들은 수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라고 불리는 것 같은 그 남자는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해안을 구경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꽤 근사한 유명한 동굴이 있다더군요. 캐롤도 역시 그 동굴에 가고 싶어 하긴 했으나 절벽길을 따라가 내륙 쪽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배를 타는 것을 싫어하더군요. 마침내 그들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캐롤은 절벽에 난 길을 따라가고 데니스와 마거릿은 배를 타고 가서 동굴 앞에서 함께 만나기로 말입니다. 그들이 수영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듣고 있노라니 저도 수영을 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날은 몹시 더운 여름 아침이었고 더욱이 전 작품도 잘 되지 않았답니다. 사실 저는 오후의 햇살이 훨씬 더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짐을 모두 싸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조그만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동굴의 맞은편에 있었는데 제가 발견해낸 장소이기도 했죠. 전 거기에서 한 차례 수영을 한 다음에 혓바닥 고기 통조림과 토마토 2개를 먹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자신감과 의욕에 가득 차서 여인숙으로 돌아왔죠. 레솔의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기 때문에 그림자는 훨씬 더 두드러지게 보였답니다. 폴라위스 암스는 제 스케치의 주요 소재였습니다. 한 줄기 햇살이 제 앞마당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서는 꽤나 기이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죠. 저는 수영을 하러 갔던 그 사람들도 잘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에 말리려고 발코니에 걸어놓은 수영복 2벌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스케치의 한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잠시 허리를 굽혀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니 마치 요술을 부려서 나타난 듯이 보이는 어떤 사람이 폴라위스 암스의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서 있더군요. 그는 선원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어부처럼 보였답니다. 그러나 길고 검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제가 사악하게 생긴 에스파냐 선장 모델을 구하는 중이었다면 그 사람보다 더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영원히 그 기둥을 받치고 있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움직이기 전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난 매우 서둘러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가 몸을 움직였을 때는 다행스럽게도 내 그림이 다 완성된 다음이었죠. 그는 제게로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그런 사람이 말을 다 하다니. 전 몹시 당황했답니다. 레솔은 매우 흥미있는 고장이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했다 해도 그건 제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그 마을의 폭격과 최후의 희생자였던 폴하위스의 집주인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죠. 그 집주인이 문간에서 에스파냐 선장의 칼에 찔렸을 때 포도 위에 피가 흘렀는데 그 뒤로 100년 동안 아무도 그 핏자국을 지울 수 없었다는 등등의 얘기였죠. 그런 얘기들은 권태롭고 졸음이 쏟아지는 오후의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이었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매우 유순했으나 동시에 뭔가 위협적인 저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첨하는 듯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데도 저는 그가 잔인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 덕분에 에스파냐인들이 이단자에게 행했던 탄압과 공포들을 전보다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가 얘기를 계속하는 동안 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의 얘기에 너무 심취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엉뚱한 걸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태양이 폴라위스 암스의 문 앞에 내리쬐는 하얀 정방향의 포도 위에다 핏자국을 그렸던 겁니다. 마음이 손으로 하여금 그런 속임수를 부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특이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들어 여인숙을 쳐다보았을 때 저는 다시 2번째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이 그렸던 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얀 포도 위에 떨어져 있는 핏방울들. 저는 잠깐 동안 그것을 멍청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감고는 중얼거렸죠. 어리석게 굴지 말자. 저기엔 사실 아무것도 없어. 하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눈을 떴으나 핏자국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부의 말을 가로챘죠. 말 좀 해주세요. 내가 뭔가 잘못 본 거죠? 저기 포도 위에 핏자국이 정말 있나요? 그는 저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요즘엔 핏자국이 없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거의 500년이나 된 옛날 이야기요.
예, 그러나 지금 포도 위에는 제가 말했습니다. 말이 목구멍 속으로 점점 기어들어가고 말았답니다. 저는 알았죠. 저는 그것을 보았지만 그 남자는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산을 떨며 도구를 챙겼습니다. 바로 그때 아침에 차를 타고 이곳에 왔던 젊은 남자가 여인숙 문에 나오더군요. 그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하고서 위를 쳐다보더니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바로 위쪽의 발코니에 그의 아내가 나타나더니 수영복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동차 쪽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는 길을 가로질러서 어부에게로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두 번째 차로 온 여자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꽃무늬 옷을 입은 처녀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난 그 여자분을 보지 못했는걸요. 그녀는 오늘 아침에 절벽길을 따라서 동굴 쪽으로 갔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수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집까지 걸어가겠다며 우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리는 없잖아요. 이곳 주변의 절벽들은 위험하지 않겠죠? 그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선생님. 가장 좋은 방법은 지리를 잘 아는 남자를 따라서 가는 거지요. 그는 아주 자신있게 말하고는 화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남자는 얼른 그의 말을 가로막고는 인사도 없이 여인숙 쪽으로 돌아가서 발코니에 있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마거릿, 캐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대. 이상하지 않아? 전 마거릿의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녀의 남편은 계속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펠리사르로 가봐야겠어. 당신 준비됐지? 난 차를 돌려놓을게. 그는 말한 대로 차를 돌려놓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나오자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가버렸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용기를 내어서 제 상상이 얼마나 엉뚱한 것이었나를 확인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차가 떠난 뒤 저는 여인숙 쪽으로 다가가서 자세히 포도 위를 살펴보았죠. 물론 거기에는 핏자국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건 제 왜곡된 상상의 결과였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더욱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부의 목소리를 다시 들은 건 바로 거기에 서 있을 때였답니다. 그는 저를 이상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더군요. 여기에 핏자국이 있다고 생각했군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예, 정말 이상한 일이죠. 우리 마을에는 미신이 하나 있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핏자국을 보게 되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보게 되면요? 내가 물었죠.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코너 지방의 억양이었지만 발음은 정말 부드럽고 세련되었으며 어투에서는 전혀 사투리를 느낄 수 없었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만일 누군가가 핏자국을 보게 되면 24시간 안에 죽음이 온다고 말한답니다, 아가씨. 소름 끼치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척추까지 역겨운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설득이라도 하듯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가씨, 죽음에 대한 재미있는 명판이 교회에 하나 있답니다. 아니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 전 단호하게 말하고는 재빨리 돌아서서 제가 묻고 있던 여인숙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제가 문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 캐롤이 절벽길을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오고 있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회색 바위 때문인지 그녀는 마치 도끼를 가진 빨간 꽃처럼 보이더군요. 그녀의 모자는 붉은 핏빛이었고요. 전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실 머릿속에서 피해 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그녀의 자동차 소리가 들렸는데 그녀도 펠리사르로 갈 건지 궁금하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정반대 방향인 왼쪽 길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는 그 차가 언덕을 올라가 사라져 버릴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죠. 레솔은 다시 한번 조용히 잠자는 듯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라면. 조이스가 말을 멈추자 레이먼드 웨스트가 말했다. 먼저 내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그건 소화 불량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가 나타나 보였을 뿐이죠. 내 얘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조이스가 얼른 말을 이었다. 얘기를 마저 다 들어보세요. 전 이틀 뒤 신문에서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사망함이라는 머리 기사가 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데니스 데이커 선장의 부인이 해변에서 좀 떨어진 랜디엄안에서 익사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당시 그 호텔에서 머무르고 있었으며 함께 수영을 가기로 했지만 밖에 찬바람이 불었답니다. 데이커 선장은 수영하기에 날씨가 너무 춥다고 하면서 호텔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 있는 골프장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데이커 부인은 혼자 랜디엄안으로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남편은 몹시 걱정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해변으로 내려가 보았답니다. 그들은 바위 옆에 놓인 그녀의 옷을 발견했지만 그 불행한 여자의 흔적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체는 거의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야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시체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갔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던 겁니다. 죽기 전에 생긴 듯한 상처가 그녀의 머리 위에 나 있었는데 사람들 얘기로는 그녀가 바닷속에 뛰어들 때 바위에 그만 머리를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녀의 죽음이 제가 핏자국을 본 뒤 24시간 안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난 좀 불만이 있는데요. 헨리경이 말했다. 이건 사건이 아니라 유령 얘기 아닙니까? 램프리에르 양은 정말 영매처럼 보이는군요. 페더릭이 평상시에 잘 내는 헛기침 소리를 냈다. 한 가지 사실이 내 관심을 끄는군요. 머리에 있었다는 그 상처 말입니다. 나는 그녀가 비열한 방법에 의해 피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램프리에르 양의 환각 또는 환상이 확실히 흥미있긴 하지만 과연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군요. 소화 불량과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레이먼드가 다시 한번 말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들은 그들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게다가 저주,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그 저주는 레솔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될 거예요. 헨리경이 입을 열었다. 나는 인상이 나쁜 그 어부라는 사람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램프리에르 양이 우리에게 자료를 조금밖에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페더릭 씨와 동감입니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던 팬더 박사에게 조이스는 시선을 돌렸다. 이번 얘기는 매우 흥미있군요. 하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적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나 역시 헨리경이나 페더릭 씨와 동감입니다. 그러자 조이스가 그녀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지켜보던 마플 양을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 역시 당신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조이스 양. 그녀가 말했다. 물론 나는 경우가 다르지만요. 내 말은 우리 여자들은 옷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자들한테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엔 분명히 아주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참으로 사악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남자지요. 제인 이모님. 그녀가 말했다. 전 당신이 정말로 이 이야기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답니다. 글쎄요, 조이스 양. 마플 양이 말했다. 여기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당신이 직접 경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지요. 그리고 예술가들은 분위기에 몹시 민감하죠. 그렇죠. 여기서 뜨개질을 하면서 앉아있으면 사실만을 보게 된답니다. 핏자국은 위에 걸려있던 수영복에서 포도 위로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수영복이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범인들은 그것이 핏자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가엾은 젊은이 같으니. 죄송합니다만 마플 양. 헨리경이 끼어들었다. 난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당신과 램프리에르 양은 지금 얘기의 핵심을 대충 아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남자들은 아직도 전혀 모르는 상태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해드리겠어요. 조이스가 말했다. 1년 뒤의 일이었어요. 저는 동부의 작은 해변으로 그림을 그리러 갔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전 옛날에 일어난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었답니다. 제 바로 앞 포도 위에 남녀 한 쌍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인세티아 사라사 무명으로 된 빨간 옷을 입은 여인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캐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당신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내 아내를 모르죠. 조앤, 이분은 나의 오랜 친구인 하딩 양이야. 전 금방 그 남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레솔에서 만났던 그 데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이었죠. 즉, 아내라는 여자는 마거릿이 아니고 조앤이라는 여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녀도 역시 마거릿이라는 여자와 비슷한 유형의 여자였죠. 젊고 옷차림이 세련되지 못하고 특별히 두드러진 점이라고 없는 그런 여자였답니다. 잠깐 동안 저는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영하러 가자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전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절 머리가 돈 사람으로 취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만사는 순조로웠답니다. 거기에는 런던 경시청에서 온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내려왔던 거라고 하더군요. 경찰에선 데니스 데이커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니까요. 그는 대개 친척이나 친구가 많지 않은 평범한 그런 여자들과 사귀었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혼을 했지요. 그들 모두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하고 정말 끔찍해요. 캐롤이라는 여인이 그의 진짜 아내였고 그들 둘은 항상 똑같은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바로 그 점이 경찰에서 그를 의심하게 된 이유였죠. 보험회사들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함께 어느 한적한 해변으로 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들 셋은 함께 수영을 하러 가죠. 그러고 나서 그의 아내는 여자를 죽이고 캐롤이라는 여자가 그 아내의 옷을 입고는 보트를 타고 그와 함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곧 다시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가상의 캐롤을 찾으러 나갑니다. 마을을 벗어나면 캐롤은 서둘러 현란한 옷으로 갈아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는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의 차를 타고 거기를 떠납니다. 그 사람들은 물살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미리 알아두죠. 그들 계획대로 시체는 그 물길을 따라 떠내려가서 다른 수영장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캐롤은 남자의 아내 역할을 끝내고는 어느 조용한 해변으로 내려가서 바위 옆에 그 아내의 옷가지들을 가지런히 놓아둡니다. 그리고 자신은 꽃무늬가 그려진 사라사 무명옷을 입고서 그 자리를 떠나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이 가엾은 마거릿을 살해했을 때 캐롤의 수영복에 피가 조금 묻었는데 마프리안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영복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발코니 위에 그것을 걸어놓는 바람에 핏방울이 수영복에서 떨어졌던 거죠. 조이스는 몸을 떨었다. 전 지금도 그것이 눈에 선하답니다. 헨리경이 말문을 열었다. 이제 생각하니 기억이 잘 나는군요. 데이비스가 그의 진짜 이름이었죠. 제가 잠깐 동안 데이커라는 이름이 그의 숱한 가명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교한 부부였죠. 아무도 그들이 변장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 내겐 놀라운 것이었죠. 마프리 양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의 얼굴보다는 옷을 보고서 그 정체를 알아낼 수도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역시 상당히 교묘한 계획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데이비스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가 의심할 여지도 없는 명백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범행 사실을 입증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레이먼드는 이상하다는 눈초리로 마플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인 이모님, 대체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이모님은 이렇게 평화롭게 생활하시고 또 생전에 놀랄만한 일도 경험하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마플양이 말했다. 나는 항상 한 가지 일은 이 세상의 다른 일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한단다. 너도 알겠지만 옛날에 그린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녀는 5아이의 장례를 치렀는데 5아이 모두가 보험에 들어있었단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의심을 품게 되었지. 마플 양은 고개를 저었다.
시골 생활에도 참으로 사악한 일이 많이 있어. 난 너희들 같은 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찼는지 모르고 살았으면 한단다.